인문학 말고도 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학문들을 제껴도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죠? 현실을 다루는 직접적인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우리 눈앞에 바로 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표면에 있는 결과물로서의 현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 이건 인문학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인문학은 한 단계 배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치에 부딪히고, 경제에 부딪히고, 사회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수한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을 전공하면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그것이 경제학이고,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그게 정치학이고, 사회 문제를 파고들어서 정리하는 이게 사회학이고, 그 돈 벌려면 경제학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기름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지금 돈이 싫다고 그러고 인문학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런 게 현실 학문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학문들은 우리에게 뭔가 불만족스러워. 뭔가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놨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드러난 결과로서의 그 표층, 그것만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죠? 실은 뭡니까? 이 거대한 이 지구 안에 많은 모든 문제들, 사회 현상들을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고, 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마음이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 이게 이번에 낸 제 책의 부제예요. 마음공부라는 책의 부제가 이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은 사회 현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만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유행이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분석이 옳고 어떤 때 이런 분석이 옳고 자꾸 변해가는 이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부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모든 학문의 배후에는 이 인간이라는 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학문과는 다른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싹틉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동물,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도 만들어내는 거고 경제도 만들어내는 거고 사회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가 싹 없어져 갑니다. 철학이니 어떤 문학이니 고대 학문 이런 게 싹 없어지는데, 근데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욕구가 지금 다 빗발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문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인문학의 연원과 관련되는 건데, 인문학이라는 이 개념은요, 원래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후마니타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후마니타스, 이게 이제 휴머니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게 인문주의 내지는 인본주의, 우리 인문학,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넘어온 게 원래 인문학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서양에서 넘어온 인문학을 아무 비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이 서양 인문학의 태동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서양 인문학에는요 분명히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서양에서 중세라고 하는 한 1000년의 긴 어둠의 시간이 있었어요. 서양 역사에서. 이때 사회를 지배했던 기본 관념은 뭐냐면 신중심적인 세계였어요. 중세는 암흑의 세계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신적 질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한 1000년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신적 지배로부터 우리 인간이 독립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 인간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이탈해서 그때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 이때 이 휴머니즘이 생기는 시기적으로. 이게 11, 4, 5세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사회 구조하고 관련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동양 관점에서 이 서양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서양 사람들은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세계를 1000년을 살고 왔어요. 이게 너무 과도했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11, 4, 5세기 문학을 인본주의 정신이 싹튼 거예요. 이게 이제 인문학의 시발점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동양인들은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렇게 신적인 세계, 신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뭐겠어요? 신. 우리 고대 동양의 관념이 뭡니까? 이 천이지, 천. 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천을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 동양이. 이거는 서양 사회가 가졌던 어떤 특수한 자기들 역사 때문에 이렇게, 이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신적 세계관을 단절시키고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인본주의가 싹트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절대 옳은 게 아니죠. 천과 인이 단절돼 가지고 우리 인이 자기 좌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원래 개념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좌표를 제대로 알아보자,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보자 하면서 이 사람들은 천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걸 크게 봐서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때 서양은 잘못된 철학의 길로 들어가 버리죠. 천과 인이 절대 이렇게 분리될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의 틀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는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이 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지, 골방에 혼자 앉아서 나를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 서양의 애시당초의 천과 인의 분리, 여기에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인문학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뭐 인문학 하면 뭐 서양 막 고전 읽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거는 실은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인 이 관점을 우리가 논할 때 항상 이 근원적으로
선과 인의 이 큰 틀, 이 사유, 넓은 사유, 이걸 절대 놓치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서양 쪽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 배제하고 너무 핵심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좋은 면도 많잖아요. 어떤 인간의 권위적인 사회 방식을 확립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의 이 인식의 사유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은 시야가 좁아진다. 전체의 틀을 깨고 거기서 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 되는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인문학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인문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 인문학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에 막 빠진, 우리 원래 선조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많은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큰 자연 환경, 이게 파괴되는 거, 생명을 경시하는 거, 이런 문제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뭐 AI다, 후제역이다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오리, 닭이 3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당해서 지금 매몰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돼지하고 소에까지 지금 뭐 번진다고 하는데, 말이 3천만 마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범죄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리하고 닭들이 나중에 문자를 깨우쳐서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쓸 거예요. 야, 저 옛날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놈이 유대인을 600만 죽였다는데 이 한국 놈들은 우리를 500수, 우리를 3천만이나 죽였다. 그리고 어디서 이름도 안 남기고 싹 땅속에 우리를 묻어버렸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에요. 인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문적인 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가난할 때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뭐 떼죽음을 당하지도 않았고, 동네에서 저희도 어려서 집에 닭도 키웠어요. 근데 뭐 전염병 들어서 죽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뭐 몇십만 마리도 아니고 몇백만 마리고 몇천만 마리 이런 이 생명 막 살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는 그때는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리 닭을 살처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지. 뭐 지식은 늘어나고 학문은 늘어난다는데 뭔가 우리 생명의 영역에서는 변고가 일어나. 그럼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삶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결국 빙 돌아서 다시 큰 무슨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인문학이지, 뭐 지식 한두 자, 한두 개 더 개념 익히는 거, 이런 게 절대 인문학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인문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카페 인문학이라고 해요. 카페. 커피숍에 우아하게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장, 이상한 그 얄쌍한 제목의 책들 그거 펼치면서 뭐 이런 게 인문학입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도 인문학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그 기본 큰 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어떤 문제점들의 시작을 생각하면
우리 동양인들의 애초의 사유 방식은 이 서양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항상 인과 천을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지를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쁜 문제에 접해드는 것도 그 원인에서는 인과 천을 분리시킨 때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게 홀로 올 수 있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낳아주는 거고 땅이 우리를 길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인을 말할 때 인 자체로서의 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천지인 구조 안에서 항상 인을 따졌어요. 이게 천지인 삼재입니다. 천지인 삼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2, 3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논했던 개념인데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고 다시 새롭게 조명받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인문학도 저는 서양의 인문학은 인 중심의 인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편협한 인문학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절대 새로운 인문학 아니죠. 이 천지인 인문학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천지인 인문학의 가장 큰 틀을 제공했던 사람이 노자인 것 같아요. 노자가 어느 챕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의 삶의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법지 이 법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땅을 따르는. 땅이 오염되어 있으면 사람도 오염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처분해서 애들을 그럼 묻어놓으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복수 다 해요. 땅이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 수천만 마리를 지금 뭐 밀봉을 해서 어디다가 땅속에 넣어놨다고 하지만 그놈들이 그때로 뭐 무가 돼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생명, 무관 생명들이? 우리가 우리 터전인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에요. 노자 하는 말이. 사람은 땅을 따. 그리고 이 땅은 하늘을 따. 인, 지, 천이 여기 다 들어가죠. 이 땅은, 땅의 기운은 하늘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뭐 AI니 구제역이니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몇십 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절대 기술력이 딸려서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어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정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을 안 하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이 사유 방식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요. 하늘의 이치를 결국 따르지 않으면 이 지구는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이 따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천이 뭐를 따르겠습니까? 이걸 노자가 도라. 이 하늘이 도를 따르는. 하늘은 무질서하게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도가 있어, 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절대 태양은 서쪽에서 뜨는 법이 없죠. 이 수십억 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춥지만 다시 여기서 며칠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김없이 또 따뜻한 봄이 또 오죠.
사계절이 순환하고 길이 가는 길이 어느 누구도 이 방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우주에 너무나도 완벽한 어떤 우주의 이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말하는 거 모자가 도법, 이 도가 마지막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연은 뭐 이 숲속에 있는 그런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자자, 그럴 자.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는 조작된 것이 아니고 사물의 기본 법칙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물에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이 우주를 몇 글자 안 되지만 이 안에 저는 우리 동양 인문학의 가장 심오한 사유가 여기에 들어있다. 근데 서양인들은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14, 15세기 무렵에 여기서 이거를 잘라낸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지와 천과 법을 잘라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떤 그 편협된 철학과 인문학적인 사유로 걔네들이 한 4, 500년을 끌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반성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이런 위대한 공부는 버려두고 잘못된 그런 기술 위주의 학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는 AI 문제 이런 게 산처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러는 거예요. 동양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뭐 안 되니까 캐나다에서 뭐 수입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 없거든요.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방식은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항상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하는데 인문학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타조 인문학이 있어요. 타조. 사막에서 뛰어다니는 그 닭처럼 생긴 큰 짐승 있죠? 타조 인문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인문학이 견공 인문학이 있어요. 견공이 뭐죠? 개입니다. 견공 인문학.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하는 인문학이 사자 인문학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3가지 짐승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조란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 눈앞에 위험이 나타나면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져가지고 덤불을 쳤습니다. 그 덤불 속에다가 지 머리를 집어넣어요. 타조는 회피성 동물. 지 눈앞에서 위험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이 지금 이 무수한 생명들을 다 살처분해서 막 땅속에 집어넣는데 자기는 혼자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 이게 다 인문학 하는 줄 아는 거지. 이게 타조 인문학. 그 공둥이는 이만큼 나와 있어서 지금 쥐를 잡으러 왔는데 곧 잡히는데 대가리만 쳐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쥐는 사는 줄 알고. 이게 자폐지, 자폐. 자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문학이라는 포장으로 속이는 거지. 이건 절대 인문학이 아닙니다. 이건 망하는 거지. 이게 타조 인문학 단계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이 견공, 개라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개를 때리면 개가
이를 드러내고 공격성을 보입니다. 이 정도는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히면 타조처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골방 가서 책이나 보고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이를 드러내고 공격성을 보일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 한계는 뭐냐면 막대기를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그 근본 핵심을 못 보는 거지. 근데 사자란 짐승은 어때요? 막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자도 없겠지만 사자를 막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 사자가 막대기를 뭡니까? 아니죠. 그 원천을 향해서 나요. 사람을 물어. 이게 사자예요. 어떤 사태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폐 증세가 강한 거고 이거는 스스로 그 자폐 증세를 좀 깨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인문학. 사태의 어떤 그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직 다는 모르지만. 근데 이 사자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증세. 얘는 항상 전체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적진에 뛰어들어서 한판 승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결부가 되는데 이 타조인문학은요 항상 이 편견과 독단에 빠져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입견 속에서 살. 이게 다 지식의 형태입니다. 이 편견과 독단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뭘 모른다고 생각할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갇히는 거죠. 자기가 나는 뭔가가 부족하고 좀 더 보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독단이 안 갇히죠.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이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계속 있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더 공부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지식의 한 조각을 얻게 됩니다. 뭔가 편견과 독단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지식의 문을 열어서 자기의 자폐 증세, 자기 한계를 깨는 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 심리학, 사자 인문학의 단계 보면 여기서 이제 진실을 진리. 그러니까 이 타조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네.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일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서 20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사를 해요. 그래서 옆에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잘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방랑벽이 있어서 20년 만에 이사를 가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가 방랑벽이다. 이 전형적인 이 타조 심리학이 이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하는 여러 층위의 방식과 학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서양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사유의 한계 그걸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아까 노자에게서 본 것처럼 천지인 전체의 생명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큰 틀의 인문학적인 세계 이렇게 해서 사자 인문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조 인문학은 우아한 인문학이에요. 우아한 인문학. 커피 한 잔 곁들이면서
책장을 넘기는, 이거는 실은 사람을 배운다. 그 순간 뭐 친구들하고 간혹 그럴 수는 있죠. 재밌게. 그렇지만 이 공부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안에서 어떤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 우리 공부는 실은 사람을 순치시키는 이런 공부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용맹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부로 가야 됩니다. 인문학철을 맞아서 잠시 인문학 이야기를 드렸고요.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1, 2, 3장은요 이게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4장에서는 똑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1, 2, 3장은 이 전체가 아주 긴밀한 한 덩어리입니다. 그 1장에서는 노자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늘의 도를 이야기해요. 도, 가도, 비상도. 하늘의 도를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이 땅, 지상의 도, 상대적인 가치규범, 선이니 미니, 장단이니 고전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3장에 와서는 우리 인간 세상을 이야기해요. 천지인내 이런 좀 배치들. 그래서 인간 세상이 분란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첫 떼머리에 불상현, 현자를 딱 찍는, 여기에 이제 이 노자 철학의 어떤 예리함 같은 게 돋보이는 장인데, 노자가 3장을 시작하자마자 1장, 2장에서 심오하게 지금 포석을 깔았어요. 자기 철학에. 그렇게 하고 이제 청중들이 알아들을만 하니까 3장에 와서 딱 자기의 그 어떤 핵심 타겟을 공격을 하는. 그러면서 첫 말이 불상, 현. 현명함을 숭상하지 마. 여기에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를 말합니다. 지식. 노자는 이 어떤 인간의 그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적인 성찰을 많이. 인간이 과연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성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번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노자의 가장 어떤 궁극의 개념은 아까 그 율법, 지요, 지법, 천이요, 천법, 도요, 도법, 자연이요. 이 전체 이 흐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여기 어떤 인의가 있습니까? 인의와 자기를 배제하는 노자처럼 삶을 어떻게 어거지 부리고 남과 이렇게 대립 항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할까? 인생의 이 생명을 소모시키지 않고 이걸 오롯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야성을 잃지 않고 옳은 것을 옳은 걸로 보고 불의한 것을 따질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존재를 완성시킬까? 이 생각을 가장 깊숙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자 철학에 많은 중요한 개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많은 것 중에 노자 철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무의를 골라요. 무의. 정말 노자 철학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가 익혀야 할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핵심이 무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인의와 자기, 이 어거지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알면 노자를 아는 거고 무의를 모르면 노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무의로 집안을 이끌어 보는 거하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막 뭐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결과는 판이하게 틀려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일이 잘 완성이 돼서 모두가 박수치고 즐거운 그 이면에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항상 무의로 사람을 대했을 때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나의 어떤 의도와 자기를 드러내면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어느 순간 삐그덕거려.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나를 버리고 어떤 무의의 삶 안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 근데 자꾸 내가 잔머리를 쓰고 잔꾀를 내고 머리를 돌려서 어떤 자기를 행위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거든. 그 사람도 인의와 자기를 가지고 대립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무의로서 행했던 것은 항상 그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나를 앞세워가지고 뭘 막 해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 이런 거는 다 삐그덕거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일담인 거죠. 결론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잘 됐을까? 그때 내가 좀 나 스스로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어떤 무의의 삶을 내가 조금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잘 됐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의와 유의의 이 삶의 방식을 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어떤 이 공기처럼 이런 걸 체득을 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서양 철학처럼 개념을 외우고 이론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이 생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가 무의의 삶을 실천해서 이 사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장자가 한 말이 이것과 관련있는데, 장자가 이걸 허위대물로 기억하실 거 있을 거죠. 우리 인간의 정신이 가장 최고도 상태에 이르르면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잔뜩 준비해 가면은 오히려 이 다리가 꼬여가지고 자기 발이 막 넘어지잖아요. 너무 잘 달리는 거. 장자가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된 그런 자기의 자기나 인의를 배제한 텅 빈 마음의 상태, 순수한 동심의 상태, 이거죠. 텅 비어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무슨 의도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을 못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라는 게 이런 텅 빈 허에 이르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무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라고 해서 절대 행위가 없는 거 아니죠. 무의를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의도식으로 착각해요. 무의는 절대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노자 철학의 그 이해의 관건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무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노자 철학을 잘못된 학문으로 그렇게. 무의는 행위는 분명히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조물주께서 이
많은 거대한 우주를 별과 달과 이 지구를 이 돌리는 이 행위는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절대 누가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자연의 이치 안에서 스스로 돌아가요. 스스로. 우주 자체가 무의잖아요. 이 지구를 돌리는데 하느님이 기름 한 방울을 안 쓴다니까. 기름 한 방울 안 쓰셔요. 우리는 조그만 티코 하나를 몰고 가려도 기름을 5만 원어치를 넣어야 되잖아요. 고작 서울 갔다 오면 땡인데 하느님은 이 큰 지구 땅덩어리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셔요. 이 완전한 어떤 무의의 극치에 있는 거. 이 우주의 조화와 질서가 이렇게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거. 이걸 딱 보고 노자가 뭔가를 깨우쳐.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겠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걸 탐구. 그러니까 노자 철학의 핵심 그 중심에 이렇게 무의가 딱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노자는 무의를 해치는 게 뭘지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우리의 무의를 자꾸 흔들어 놓고 이거를 해치는 그 자가 누굴까? 그게 노자가 볼 때는 최초의 인의를 가져오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렇지 않나요?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동심 속에서 해맑고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사는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남과 나를. 불교에서 지식을 둘로 나누잖아요. 크게 분별지가 있고 무분별지가 있어요. 분별지는 남과 나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21세기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99%가 분별지를 배워요. 거기에 제동을 딱. 그러니까 인의의 첫 자식이 그게 지식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나와 세계가 분리됩니다. 그 갑자기 우리가 옷을 벗었네? 알몸이네?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지식의 과일을 딱 먹는 순간 아담이 딱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린 동심의 세계에서는 고추 내놓고 뭐 동네 싸돌아 다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과 지식에 독이 묻은 사과 한 쪽을 딱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 7, 8살 되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이게 뭐겠어요? 나와 세계가 구분. 옛날에는 내가 이 천지 안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와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디야 무분별지 속에서 천국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분별지가 생깁니다. 나와 너. 남들은 다 입고 있는데 왜 나는 벗고 있지? 이러면서 인간이 우주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의의 최초의 시작점이 지식인 거예요. 바로 이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지식을 숭배하지 마. 분별지. 불상현, 현인들, 현자라고 하는 거, 그 현명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노자가 살았던 제자 백가 시대에 모든 그 국가의 왕들이 현인을 초빙했어요. 현인을. 자기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 현인을 초빙했죠. 플래카드를 수천 장을 걸어서 9시 뉴스를 막 해가지고 그 고대 중국에서 춘추 전국에 나라가 200개, 300개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500개까지 있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서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왕들이 누구를 초빙했겠어요? 현인을 초빙했죠. 그래서 다 우리 제자백가로 나온 사람들이 그 초빙된 자리에서 왕하고 뭐 이렇게
그 어떤 덕담을 나누고 한 초식을 겨루고 그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노자가 반박합니다. 현인을 초빙하지 지식을 초빙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삶의 여러 현상 속을 깊숙이 보면서 스스로 좀 깨우쳐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추운 날 하남 평생학습관에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나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좀 현명해져 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한자라도 좀 알아보려고 딱 나왔는데 책을 딱 펼치니까 이걸 아는 노자가 이미 딱 뻔히 앓고 대기하고 있다가 알아 우리 뒤통수를 가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잔재주, 잔꾀를 부리는 거, 지 혼자 인간 중심적인 그 어떤 편협함, 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학문, 지식이 그런 면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공부한 그 타조 인문학의 그 지식이 현이라고. 노자를 읽다가 보면은 좀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노자가 굉장히 책을 깊숙한 관점에서 전체 포석을 다 쥐고 움직이는 사람이라 우리가 일장에서 만났던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 현지우현이었어요. 그때 의현은 이렇게 씁니다. 어두워진. 그러니까 내 이 잘못된 지식, 독단과 편견이 들어있는 그런 지식, 그거를 제거, 그런 지식으로 무장된 내 뇌를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또 끄는 거예요. 이 현은 그래서 어두울 현이죠. 총명해지거나 영리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깊숙하게 그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나의 그 작은 지혜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현과 정 대비되는 게 이 현이에요. 두 개의 현이 있습니다. 노자 철학에. 이거는 밝아지는 현이죠. 현명해지는 거. 그리고 어두워지는 현. 단연 노자는 이걸 듣고 이걸 취해. 이거는 노자가 봤을 때 작은 총명이에요. 이런 작은 총명을 우리가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이 심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지우에 어둡고 또 어두워지면 어느 순간에 자아의 한계를 깨고 넘어가서 중묘지문 큰 신비의 눈이 열린다. 많은 신비의 세계가 그때 펼쳐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는 실은 이 세계도 가봤고 이 세계도 가봤던 사람. 그러니까 노자의 이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노자가 책을 안 본 사람 같으면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노자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주나라 도서관에 왕님 도서관장이었어요. 뭐 큰 벼슬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때 당시 중국 사회에 있었던 모든 서적, 그 주나라 왕실 황제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었겠어요. 그걸 이 양반이 다 그 통독을 다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이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결론이 이거는 이 작은 지혜, 이 세계는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줍니다. 오히려 그런 지혜를 버리고 인간이 순수해지고 사물의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요.
이 두 개의 현 사이에서 노자 철학이 통상의 많은 제자백가들의 철학은요, 공자, 맹자, 순자, 법가 모든 사람들의 철학은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이걸 버리고 큰 지혜, 큰 총명의 세계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자, 장자가 어려워요. 공자, 맹자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책을 읽어가면서 그 쓰여져 있는 그 낱말들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노자, 장자는 절대 이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느냐 안 돼요. 체득. 그래서 우리 인문학은 한 단계 더 높은 인문학으로 갔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맨날 이 두뇌에서 여기서 뱅뱅 돌면 그게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잘난 체는 할 수 있겠지만 철학자 이름 줄줄 외우고 그런 게 카페 인문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런 게 타조 인문학이고 그런 지식의 체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지식으로 오염됩니다. 지식 때문에 싸가지가 없어져. 순수한 자기 마음을 여기 오염이 생겨, 지식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무지무욕의 상태, 순수한. 점점 유의와 자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현에서. 지식에서 아, 저 새끼는 저 멍청하구만. 응?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이 생각이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쟤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이거죠. 이때 저놈들을 이겨먹는 인의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지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지, 노자가 말하는 무지. 노자가 말하는 무지는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노자의 언어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노자가 말하는 무지는 그냥 단순한 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동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식에 오염되지 않은 지식 그 시장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면 책이 수백 권이 쏟아져 나와요. 1년이면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이 인쇄돼 나오거든요. 지식의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더불어 쓰레기야. 왜 우리가 2500년 전 책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엊그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들도 많은데 표지도 멋지게 해가지고 영어로 쓰고 쎄빠빠로 나오는 책들이 그리 많은데 우리는 왜 2500년 책을 읽고 있을까요? 지금 나온 책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1년 기다려보면 다 없어져 갑니다. 거기서 10년 견디는 책 진짜 희귀하고 100년 견디는 책은 한두 권. 근데 노자 장자 책은 2500년을 견뎠어요. 이게 왜 견디겠어요? 여기에 심오한 지혜가 있다는 게 계속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지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해서 그게 결국 인간을 어떤 행복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식의 과일을 잘못 먹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기독교의 이 상징이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때 동심의 세계가 우리가 탁 깨지면서 갑자기 에고 세계로 자기 인격이 형성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한번 형성된 자아 형성 이 단계를 잘 공부를 투명하게 해서 이 얼룩을 벗겨내고
벗겨내서 벗겨내고 벗겨내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근원적인 어떤 순수한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지금 이 3장이 평이한 말처럼 쓰였는데 실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명함, 명리함, 어떤 지식이라는 이름의 독단과 편견, 여기에 빠지지 말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노자가 아마 그때 사회를 이제 예리하게 관찰을 하고 얻은 결론 같은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재미, 다툼, 전쟁. 그때가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첫째가 쟁이고 두 번째가 도애, 도둑질하는. 세 번째가 난, 어지러워져 세상에. 난이 막 발생. 공경내 난, 인법적 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거죠. 쟁도라는 관점에서 서술을 해요. 보시면 텍스트 다시 봐보세요. 한문을 보면 그 안에 불상현, 삼인부쟁, 다툴 쟁자가 있죠. 그 다음에 불기난 득지야 삼인불이보, 도둑질할 도자 있죠. 그 다음에 불견가요, 사민, 신불난, 어지러운 난. 이것이 노자가 그때 사회에 대한 누구든지 저마다의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죠. 노자가 분석하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때 사회가 나라와 나라끼리, 인간과 인간끼리 계속 다투는 전쟁, 다투, 쟁, 서로 남의 물건을 노략질하고 훔치고 도적질. 그러니까 왕공이 공후 백자남이 공작이 후작 거를 훔치고 후작이 백작 거를 훔치고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도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작은 도둑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그건 큰 도둑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심의 분란이 쟁도가. 그러니까 노자의 기본 관점은 왜 이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살다가 다툼이 일어나. 말다툼은 애시당초에 그 시작점을 한번 봐보세요. 서로 말다툼이 주먹다툼이 되고 애기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다툼,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 다툼은 왜 생깁니까? 다툼은 내가 아는 게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 말은 저놈이 아는 게 틀리다는 내 고집이 안에 잠복해 있는 거죠. 스스로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이해의 폭이 넓은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지식, 여기에 딱 사람이 사로잡히면, 그러면은 남이 말하는 게 고깝게 들어오지가 않지. 아까 말한 그 허위 괴물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탁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다. 내가 아는 거는 이건데, 그리고 내가 아는 믿음이 이게 맞는 건데, 응? 아, 저 새끼 딴소리 안 해. 여기서 다툼이 딱 생깁니다. 근데 다툼의 맨 처음은 지식입니다. 이 잘못된 독단과 편견에서부터 이 이름의 지식이죠. 자기는 지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이 이름 속에 독단과 편견이 들어있는 노자가 다 하는 말이 지금 이거예요. 타조인문학. 지 혼자 착각하는 거. 20년을 살고 길을 이사를 간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방랑벽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거. 여기에서 우리 인간사의 모든 다툼이 여기에서 그리고 어떤 인간사회가 이제 서로 간에 언어를 가지고 다투다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되면 되지만 이제 강자의 지식으로 무장한 놈들이 싹 이제 뺏어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재환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저 물건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싹 뺏어가. 이게 지금 도적질이에요.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지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뺏어가는 이 도적질. 그러면서 노자가 하는 말이 여기서 그 노자 구절들 중에는 특이하게 좀 멋있는 구절들이 몇 있어요. 난득지화라는 말. 난득지화. 난득지화. 재화는 재화인데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화예요. 이게 난득지화. 똥가방 있죠? 루이비통? 그게 이거예요. 난득지화. 비싸. 이게 멋있는데 얻기가 어려워. 여자들은 똥가방, 남자들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5캐럿짜리 다이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잖아요. 훔치고 싶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얻기 어려운 재화, 난득지화를 자꾸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도둑질 않게 해야죠. 이 난득지화의 관점에서 어떤 이 도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면요, 불교는 이 세상을 분석할 때 지금 노자는 쟁도란이라는 상당히 사회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불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탐진치를 말해. 불교는 탐진치. 이 이야기 우리 몇 번 했죠. 탐진치가 있어요. 여기 뭐 불교 신자도 계시겠지만 탐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조개패자죠. 조개패자. 고대 이 조개패가 돈을 뜻했어요. 조개로 이렇게 돈을 낸다면 조개로 화폐를 썼었어요. 그것이 바로 목전에 지금 막 이 돈을 탐하는 이게 탐할 탐자. 이재금자와 이 조개 배짝 합해놓은 게 지금 당장 이걸 막 갖고 싶은 이유고 이게 탐욕스러운 탐자, 욕심의 탐자입니다.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이 진은 이게 눈목자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 눈에 이렇게 눈 힘주고 눈이 땡그랗게 커지는 거 그걸 주목해서 이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진노한다, 그렇죠? 분노하는, 화낸다는 뜻이에요. 탐진치. 이거는 어리석음, 진짜.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게 불교에서는 3대 악이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 그래서 계속 이 탐진치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 공부의 큰 틀인데, 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똥가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지. 아니 저놈 갖고 다니는 나르라고 뭐 못 갖고 다닙니까? 응? 뭐 저놈이 람보르기니 뭔데 나도 좀 람보르기니 좀 몰고 싶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마음. 탐, 먼 물건을 재화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화딱지가 확 나는 거지. 이게 진이에요. 다음 단계 진의 이 흐름이, 심리학적인 이 흐름이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탐이고, 갖고자 하였으나 갖지 못하니까 뿔딱 난다 이거지. 이게 분노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은 뭐겠어요? 어리석음. 이 3단계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부처님이 이걸 뭐 그렇게 큰 틀도 없이 말씀하셨겠어요? 이거는 뭐야? 그렇게 탐욕을 내고 이 탐욕이 좌절돼서 분노를 하고, 이 똑같은 이 상황이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상황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치예요. 노인들 보면은요, 자기 10년 전, 20년 전 억울했던 이야기를 또 해. 나 며느리 때는 이것들이 웃기고, 이제 내 며느리 때는 임마 뭐 자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이거를 못 잊는 거지. 계속 이 심리적으로 어두운 이 얼룩을 못 지워내고 자꾸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게 트라우마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트라우마를 트라우마 아닌 단계로 사람이 성장한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20년 전에 그 좋지 않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아, 내가 20년 전에 그때 어리석던 마음에서 내가 일보도 못 나갔구나. 아, 내가 마음 공부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난득지화를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 생기지만, 이 과정을 이런 마음, 이게 불교적인 마음 공부의 틀이에요. 노자는 근데 이거를 상당히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 노자의 이 기본 관점은, 인류의 큰 스승들은요, 그 동일한 어떤 그 도를 깨치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다 통해서 하나거든요. 막히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아직 뭐를 지금 벽에 부딪혀야 돼요. 그걸 깨고 나면 다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자하고 부처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뚫고 들어가면 실은 다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보세요. 노자가 여기서 세 가지 그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상사민, 무지무욕,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서 무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중시하는 개념이 세 가지로 여기서 정리되는데, 무지무욕이 있고, 그렇죠, 무의가 있고, 이게 노자가 제시하는 어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계에 우리 마음의 순수한 상태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가 말하는 무의가 뭐냐면, 이게 무념입니다. 심주,
중에 생각이 없어야 행동이 깨끗해요. 불교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고 도교는 어떤 행동적인 용어를 쓴다 뿐이지 이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자가 말하는 이 무욕, 이건 불교에서 그대로 무욕이죠. 아까 말한 탐, 이 두 개는 전혀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이 지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무지무욕의 순수한 상태로 가라고 무지를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여기 불교도들도 뭐 계시겠지만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지야. 불교 교리의 핵심은 무지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를 촉발하려고 하는 게 불교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론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불교 연기론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12단계를 거쳐서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심리학적인 도식인데 12연기의 근본에 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걸 불교 용어로 무명이라고. 밝음이 뭡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거대한 존재론적인 이 무지, 이거를 혁파하고 인간이 어떤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걸 반야지라 해요. 반야지, 프라즈나, 초월적인 지혜를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이 꺼려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지인데 도덕경 3장을 딱 폈더니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무지예요, 노자가. 응?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부처하고 노자가 깨달은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요. 자꾸 용어에 얽매이면 이 벽을 못 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노자가 말하는 무지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명백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무지의 상태에 갇혀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깨자.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노자는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무욕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지식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노자가 말하는 자꾸 무지무욕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그럼 멍텅구리가 되라는 거야.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게 아니죠. 알베르 까미가 페스트라는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나쁜 지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가장 나쁜 지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비롯돼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거기서는 이렇게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나가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옳다고 믿고 타인을 죽여도 된다고 믿는 확신, 이것이 가장 나쁜 지식이다. 노자가 말한 지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이 지혜하고 실은 같은 거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혜, 자기 자신의 독단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 그거를 노자가 그 순수한 측면에서 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총명, 그런 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반야지, 지혜라는 거하고 노자가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실은 오히려 뜻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자에서 이 무지의 개념은 굉장히 중심 개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시면. 그래서 성인은 그래서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절대 번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자가 성인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욕망에 가득 찬 그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그걸 자꾸 뭐 채워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허기심.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16장에서 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치허극의 그 허에 텅 빈 순수한 상태, 욕망 가득 찬 그 자아의 그 얼룩을 다 떨어져. 허기심, 실기포. 마음은 텅 비우고 배를 채웁니다. 이 노자 철학이 배를 채우는 철학. 머리는 비우고 이 배를 음식물로 채우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죠. 배라는 게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배를 충실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않지만은 여기에 지금 단전호흡, 복식호흡 이런 개념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중심이 충실해지기 위해서 호흡이 깊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은 잡생각들을 다 떨어내서 텅 비우게 하고 허기심, 오히려 반대로 배를 채워라. 복부를, 존재의 중심 쪽을 여기를 충실히 하라. 그러니까 노자 같은 이런 도인들의 경지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항상 개운해. 꼭 개운해. 뭔 사물을 판단할 때 몸으로 툭툭 알아서 판단을 하지, 우리처럼 자꾸 잔꾀를 내지 않는다. 불상향,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는다. 머리를 늘 쉬게 하는, 마음을 피우고 머리를 늘 쉬게 하면서 존재의 중심으로 삶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병이 안 옵니다. 배를 충실히 한 사람은, 이 생각이 머리에 모여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저녁에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잠이 안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땡깁니까? 소화불량 따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 순서가 이렇게 다, 그 흐름이 다 이렇게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져. 허기심. 이 마음속이 꽉 차 허가 아니고 뭐 잡생각으로 꽉 차. 내가 어떻게 현명해져. 현명하면 자꾸 숭상하고 잔꾀를 쓴다 이거 잔머리. 그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몸에 병이 오고 균형이 다 깨집니다. 그걸 정반대의 관점에서 노자가 지금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약지기, 이게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합니다. 약기지, 그 무슨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거를 약하게 해요. 우리는 의지가 강해져라 이런 말을 자꾸 듣는데 노자는 정반대예요. 무슨 그 뜻을 오히려 약하게 하고 대신에 강기골, 강기골, 그 뼈를 튼튼히.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마음적인 거죠. 심과 지. 이런 마음의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활동을 적게 하라. 이거 적게 하고 항상 몸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존재 뼈다. 이것이 튼실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노자의 이 네 마디 구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몸 공부, 마음 공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 골다공 생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아무리 현명하고 박사 10개 있어도 골다공 생겨서 낙상해서 한번 부러지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깊이 해서 항상 이 존재 중심이 튼튼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실은 어찌 보면은 요 네 마디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맨 첫 시작은 노자의 3장에서 첫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지식은 일견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안을 타고 들어가면 독단과 편견의 이름을 가진 지식이 있다. 그것을 조심하라. 그거를 깨뜨리고 순수한 동심무 세계로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망동이다. 무지무용 상태. 그래서 결국 모든 행동이 우리가 자기와 인의를 버리는 무의의 상태까지 도달합니다. 이게 노자 3장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